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텔라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제2회로 돌아온 자유경제원 김연주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인터뷰텔라 2회에서는 19대 국회 노동입법을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들의 직무유기를 비판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9대 국회의 노동입법에 대해서 평가해 주실 분은 바로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부의 박기성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박기성 교수님은 노동경제학의 대가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평가하시는 19대 국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지난 4년 동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게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노동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노동 이슈, 그리고 청년 실업이 정말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것은 기업이 그들을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그들을 고용하려면 노동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노동 수요가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겁니다. 노동 수요는, 기업인 노동 수요는 결국 생산물 시장으로부터 파생되는 파생 수요입니다. 즉 기업은 근로자를 고용해서 생산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노동 수요가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직면하는 시장에서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어떠냐, 이것이 노동 수요를 결정짓기 때문에 노동 수요를 파생 수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노동 수요가,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이 어떠냐,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들이 있죠. 또 최근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라든가 청년희망펀드 같은 준조세들이 많이 있죠. 또 노동시장 자체도 경직돼 있고 노사관계도 경직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노동 수요를 감소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준조세라는 거,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준조세가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준조세라는 말을 시청자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이해를 하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청년희망펀드에 그 돈을 내는 거라든가 아니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같은 것을 기업들이 돈을 내게 되고요. 물론 청년희망펀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기업주들이 돈을 내는 경우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준조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법인세를 내는 것 이외에 어떠한 정부에서 하는 커다란 기금 모금이나 하는데 세금의 형태로 내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세금은 아니지만 네. 세금에 준하는 그런 면에서 준조세인데요. 물론 사회보험료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준조세로. 그러니까 법인세로 2014년에 법인세로 기업들이 납부한 액수가 42조 6,500억 원인데 이거를 초과하는 44조 6,700억 원 정도를 2014년에 기업이 준조세로 납부를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정말 시장 전반적으로 또 노동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19대 국회가 진행했던 여러 가지 이상한 노동 입법들 또는 개정했던 법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60세 이상 정년 강제화,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이거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청년 고용 의무화 이런 것도 포함이 됐는데 또 고용 형태 공시화 등등 이상한 법안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법안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노동 수요를 줄이는데 결정타를 가한 것이 2013년 4월 3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령자 관련된 법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60세 이상 정년이 강제화됐습니다. 60세 이상 정년이. 근데 이게 60세 이상 정년이 강제화되면은 과거에는 권고조항이었죠. 강제조항이 아니었고 이게 강제화됨으로 인해서 모든 기업들은
순차적으로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기업들은 정년 60세 이상을 본인들의 취업 규칙에 집어넣어야 되고 각 기업들에 그리고 만약에 그런 정년 60세 이상이 없다 하면은 그런 기업에는 정년 60세라는 것이 간주가 되는 그러니까 정년 60세가 있다고 간주가 되는 그런 식의 강제화된 조항이 법 개정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50대 중후반의 근로자들의 정년이 연장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 기업이 자산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인건비 부담을 질 수밖에 없고 그 인건비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 신규 채용의 감소, 즉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청년 고용 절벽이라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정말 심각하다고 느껴진 것이 사실 정년이 60세로 연장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모두가 표면만 보고 정말 좋아했던 법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역설적으로 청년 실업에 가장 결정타를 날렸다는 것이 좀 충격적이네요, 교수님. 네. 특히 우리나라는 그 연공급 체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체계가 연공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근속이 올라갈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그런 연공급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연공급 체계의 부산물이 정년입니다. 사실 바람직한 노동시장, 아이디어란 노동시장이라 그러면 정년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사실 정년이 없는데요. 정년이 없다는 얘기는 임금과 생산성이 일치하기 때문에 굳이 정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뭐 55세 전, 60세 전이라도 생산성에 못 미치면은 임금이 거기 떨어지거나 아니면 나갈 수밖에 없는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70세가 되더라도 생산성이 뛰어나게 되면 계속해서 고용이 유지가 되는 따라서 정년이 없는 그런 사회가 그런 노동시장이 바람직한 노동시장이겠지만 우리 지금 현실은 연공급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는 노동시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연공급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젊었을 때는 임금이 생산성을 밑돌게 되고요. 이것이 40세를 전후해서 비슷해지다가 계속해서 임금이 생산성을 초과하는 그래서 55세에 정년을 맞이할 때는 50-60% 이상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연공급 나름대로의 그 정당성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어떤 태만, 그러니까 태만을 방지하고 열심히 일하게끔 하는 그런 메커니즘, 그런 유인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연공급입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자기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음으로써 일종의 그것이 담보가 돼가지고 열심히 일하게끔. 왜냐하면 중간에 그 후에 일을 잘못하거나 태만하게 해서 이게 걸려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자기가 못 받은 임금을 과거에 받지 못한 임금 그거를 그냥 받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인센티브가 돼 가지고 열심히 태만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것이 40세를 넘게 되면 이제는 상당한 정도 임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시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으로서 이제 다시 페이백을 해줘야 되는, 되돌려줘야 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기업이 그거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담보성 대출을 받았다가 그거를 이자와 더불어서 상환해줘야 되는 그런 가운데 생산성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임금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연공급 체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무한정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년이라는 게 있어서 55세 전후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연공급과 더불어 우리는 정년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연공급 체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 정년이라는 것을 강제적으로 60세로 강제자화시킴으로 인해서 기업들은 엄청나게 큰 인건비 부담을 가지게 되고 이것을 임금 피크제를 가지고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느냐?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임금 피크제라는 것이 끼케야 10%, 20%, 30% 정도의 임금 감소만 있는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임금의 감소가 있다 하더라도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은 여전히 55세, 60세에 있을 것이고 이것은 기업들에게 엄청나게 큰 인건비 부담이 되고 임금 패키지를 한다 한들 청년 신규 채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거짓말에 가까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청년 신규 채용 그걸 늘리기 위해서 임금 피크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 그래서 13만 명의 청년 신규 채용을 늘릴 수 있다는 이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오히려 임금 피크제, 그러니까 정년 연장으로 인해서 어떻든 임금 피크제를 하더라도 청년 신규 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사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이 노동 경제학이라던가 그런 임금 체계, 노동 시장에 대한 이해나 공부가 너무나 부족해서 생긴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저희 젊은 세대가 보기에도 한국의 노동시장 고용 형태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단순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임금 피크제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그리고 보통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일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 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름만 들어보면 정말 괜찮은 법인 것만 같아 보입니다. 이 법에는 어떤 문제가 숨겨져 있나요? 네, 우리나라에는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을 포함해서 2013년 기준으로 34만 4천 명 정도가 공공 부분에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 고용 촉진법에 의하면은, 특별법에 의하면 여기서 이 공공기관이 매년 3%의 정원의 3%를 청년 신규 채용으로 채우게끔 그걸 의무화하는 그런 법이 2013년 4월 30일 날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공공기관의 채용이 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은 거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이 강제화되고 그리고 이것이 경영평가에 반영이 되게 되면 이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은 공공요금을 늘리거나 올리거나 아니면 세금으로서 인건비를 늘려가지고 그 늘어난 인건비로 신규 채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전혀 국민들이 원하고 생각했던 방향이랑은 다른 것이네요. 네, 그런 걸 경제학에서는 에이전스 프로블럼, 대리인 문제라고 하는데, 주인인 국민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절약을 해서 청년 신규 채용을 늘리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1인당 생산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게 되는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튼 그거는 그래도 용인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대리인인 기관장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거 위해 가지고 청년 신규 채용을 3% 늘려야 되니까 인건비를 늘려서, 그 말은 뭐냐 하면 본인이 그 기관이 공급하고 있는 서비스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재화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양을 줄이면서 그 대신 인건비를 늘리고, 혹은 요금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세금을 통해 가지고 인건비를 늘려서, 그래서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보다 주름살이 있게끔 하면서 그것으로서 인건비를 늘려서 청년 신규 채용을 늘리게 되면 그거는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초래하게 되고, 이거는 국민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결과가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이 유효기간이 2018년 말까지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 매년 3%씩 청년 신규 채용이 늘어난다면 그 5년 동안에 5만 5천 명 정도의 공공 부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2018년이 됐을 때 이 유효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려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또 이 여기에 신규 채용되어 있는 사람 입장, 또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그때 됐을 때 다시 원래로 환원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그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법이 존속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만약에 10년이 된다 그러면은 35% 정도의 공공 부분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그래서 무려 12만 5천 명 정도가 늘어나서 이 공공 부분이, 공무원을 제외한 공공 부분의 수가 46만 명을 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4만 명 정도가 46만 명이 되는 그런 식의 어마어마한 공공 부분의 확대, 그러니까 작은 정부에도 역행하고, 그 다음에 이 공공 부분의 확대라는 이런 아주 기형적인 현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박근혜 정부는 시작 초에 공공부문 개혁을 가장 큰 이슈로 내밀고 아젠다로 삼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19대 국회는 큰
큰 시장, 작은 정부의 역행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고용 형태 공시화법의 문제점인데요. 네. 이건 어떤 건가요, 교수님? 이거는 2012년 11월에 고용정책기본법이 개정이 돼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매년 고용 형태를 최근 3년간의 고용 현황을 공시하게끔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해서 정규직 같은 그런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이런 근로자들의 최근 3년간 고용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기업이라는 건 뭐냐 하면 기업은 결국은 어떤 업무를 기업의 관련 업무를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수행해 나가는 것이 기업의 본질입니다. 그 거래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정규직을 채용하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든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를 채용하든 활용하든 그거는 기업의 몫이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기업이 나름대로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경쟁력이 확보가 되는 것인데 이 법 개정의 목적은 뭐냐 하면 정규직 이외의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 채용을 억제 내지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래서 기업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경영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론적 압력을 염두에 두고 고용 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보면 사생활 침해에도 기본권에 해당될 수 있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제 노동 이슈가 터져 나올 때마다 시위에 나면 비정규직 철폐 이런 구호들을 정말 많이 들고 나오는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상세하게 나눠보지 않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노동 이슈나 건드리지 말고 자생적인 생태를 유지해야 하는 이런 중요한 영역에 이렇게 법과 정치가 개입하면서 문제가 점점 왜곡되고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더욱 그 공시제 관련해서는 고용 형태 공시제 관련해서는 사실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라는 것은 사실 파견 근로자의 그 고용자는 파견을 받고 있는 그 회사 고용주가 아니라 파견 회사가 그 파견 근로자의 고용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도 마찬가지고요. 용역을 받고 있는 그 회사의 고용주가 아니라 용역 회사가 그 용역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회사의 근로자의 그 현황도 그 용역을 받고 있는 파견을 받고 있는 회사가 뭉뚱그려서 그것도 다 세세하게 공시하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정말 사생활 침해, 어떤 경영권의 침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좀 더 여러 가지 그 것들을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파견직, 용역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자체가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약자라는 그런 언더도그마에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한국 사회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이런 다양한 고용 형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런 교육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한 법률들, 19대 국회가 통과시킨 최악의 노동 입법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최소한의 입법도 하지 않은 19대 국회가 그렇다면 반드시 통과시켰어야만 했던 그런 법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사실 노동개혁이라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법 체계, 특히 우리는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한 노동법 체계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한 노동법 체계를 사실 자유계약의 원칙에 입각한 근로계약법 중심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노동개혁이 될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금융기관, 사실 생산의 2대 요소는 자본과 노동인데 자본시장의 경우에는 은행, 증권, 보험사 같은 금융기관, 즉 Financial Market Intermediary, 그러니까 그 금융기관들이 있죠. 그 중개기관들이 있습니다. 수요자와 공급자, 자본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를 매개해주는 중개역 기능을 하는 그런 중개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 분야는
그런 레이버 마켓 인터미디어리, 즉 노동시장 중개기관들이 거의 없고, 특히 민간 그러한 그 노동시장 중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하나도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고 노동시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금융시장과 같이 그 중개기관, 중개 역할을 해주는 금융기관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노동시장에도 사적인 민간 기관들이, 민간 회사들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는 근기법에 의해서 봉쇄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고치는 것이 노동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꼭지들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번 19대 국회라든가 이번 정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개혁이라는 말은 걸맞지 않고 몇 가지 개정을 저희들은 제시를 하고 싶은데 그것이 뭐냐 하면 파업 중 대체 근로를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제조 업무 등 여러 업무의 파견 근로를 자유화하는 것, 그 다음에 사무직의 경우에 초과 근로를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초과 근로 수당을 받지 않게끔 하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라고 하는 사무직 초과 근로 면제, 이런 제도들을 대안적으로 사선책으로 제시를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노사정위원회라든가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교수님께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시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반드시 최소한의 입법, 그러니까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파업 중 노동자들이 오히려 이제 기업에 앞서서 항상 사회에서는 약자라고 보지만 노동자들이 한번 파업을 크게 하고 나면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큰 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 파업 중에는 대체 근로를 할 수도 없게 되면 기업에서는 전혀 생산 같은 걸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아마 대등한 관계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파업 시에 직장 점거 파업을 금지를 하고 대체 근로를 인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또 제조 업무 등 이런 파견 근로, 영역직의 사용이라든지 사회적 압박을 받지 않고 기업이 자유롭게 그런 노동 형태, 고용 형태를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9대 국회에 대한 노동입법 평가를 지금까지 박기성 교수님과 함께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20대 국회에서만 이런 노동입법 꼭 해줬으면 좋겠다.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그 세 가지 개정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파업 중 대체 근로를 인정하고, 물론 직장 점거 파업 금지와 더불어서 그거는 가야 되는 거고요.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포함해서 모든 업무들의 파견을 자유화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라고 얘기되는 사무직 초과 근로 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제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 부분을 자유화시키는 그런 입법 활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0대 국회가 아무쪼록 이런 방향으로 입법 활동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19대 평가 노동입법 직무유기였다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20대 국회에는 노동의 자유화 꼭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 인터뷰 텔라는 제3회에서 더욱더 알차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께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